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 문화를 배우면서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49번째로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중세의 자유부인 엘레아노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 22만여 년 호모사피엔스의 네 차례 중요한 변곡점인 예술혁명과 생산혁명 그리고 금속과 문자혁명의 중심에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계사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탐방했던 38개 튀르키예 각지를 순서대로 탐방하게 되고요. 이스탄불은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에 있는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에 특히 사라이브루누 궁정고시라고 하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 쪽에 툭 삐져나온 지역,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맨날 소개만 하면서 왜 아직 안 가느냐 그러는데 십자군이 좀 길어져 가지고 십자군 끝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학습 요점은 엘레아노르와 중세 유럽. 십자군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땅도 밟았던 사람이 바로 저 엘레아노르인데, 자, 퀴즈. 중세 왕보다, 중세 시대 서양에서 왕보다 영주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럴 것 같아요. 중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 지역을 영주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영주의 결혼에 따라 가지고 영지가 합쳐지면 프랑스 왕보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성도 영지를 상속할 수 있었다? 요거는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상속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이혼이 가능했나요? 이혼이 가능했다. 이혼 안 된다, 기독교에서. 요게 원래는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혼은 불가능한데 이게 또 이혼이 돼요. 그게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 바로 혼인무효 사유.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혼인데 그 이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혼인무효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돼요? 불륜일 경우. 불륜. 혈연 결혼이 됐을 경우. 불륜은 그냥 그건 가치도 없는 거고, 혈연 결혼이 됐을 경우에 이 결혼은 원인 무효다 이렇게 돼요. 이게 불륜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유부인이라니까 너무 나가셨어요. 자, 또 나와. 프랑스 왕비도 해보고 영국 왕비도 해본 여인이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중세에 그런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유럽 최대 영주였던 엘레아노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 왕비로서의 엘레아노르, 십자군 참여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영국 왕비로 문패를 갈아탈구의 삶.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 회원님들 전부 2부에 이만해지셔가지고 지금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고, 큰일 납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엘레아노르, 유럽 최대 영주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프랑스에 가면은 우리 이제 요즘 이제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프랑스 전역이 주요 포도주의 명산지라 다 뭐 이름 높지만 특히 이제 저렴하고 이런 거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 많이 보고, 그다음에 꼬냑이나 이런 도시들이 다 보르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꼬냑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또 이제 보르도를 거쳐서 꼬냑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꼬냑에 가보면 샤를 마르텔, 레이 마틴 이런 꼬냑 공장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 공장이란다 이게 와이너리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술을 마실 때는 그런데 막 감동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아무튼 이 보르도라는 데가 하고 그 위에 있는 부아티에라는 데가 프랑스에서 아키텐 공장령이라는 데 영지입니다.
그럼 벌써 감을 탁 잡으시는 게 보르도 지역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데 파리라고 하는 이 북부 지역은 겨울이 되면 해가 잘 안 나고 춥습니다. 근데 보르도 지역은 파리보다 훨씬 따뜻해가지고 겨울에도 간간히 해가 납니다. 그리고 넓은 그 영토에서 비옥한 땅들이어가지고 특히 포도주 산업이 많이 돼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로 포도주 수출 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르도 아키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가 원래 부자 지역이에요. 원래가 포도주의 주요 수출 산지이고 농사 잘 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온도도 높고 저도 겨울에 12월 말에 가봤는데 반바지 입고 조깅해요. 그 가론느 강가에서. 그래서 여가 아주 같은 프랑스가 아니로구나. 우리도 왜 작은 나라 같지만 서울하고 부산이 온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목포나 부산 가면은 겨울에도 별로 안 춥고 그렇듯이 여기는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보르도나 이쪽 프로방스 지방은 완전히 파리랑은 다르다. 이렇게 일단 아시고. 자, 이게 이제 가론느 강이에요. 그래서 긴 옷도 입고.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해가 나요. 네, 제가 이게 10월 31일인가에 가서 찍은 건데 뭐 흐렸다가 또 갑자기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닷가에 기가 막혀요. 저기 테살로니키 가도 이렇게 바닷가로 쫙 산책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그것도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저 뒤로 이제 성당도 보이고 여기에 아키텐 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가 이제 아키텐 주예요. 거가 지금도. 그래서 아키텐 미제 다키텐이라 해서 이제 아키텐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아주 여가 그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걸 꼭 봐야 되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네, 요거를 기상이라 합니다. 기상 또는 쥐상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조각을 하는데 죽었을 때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조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관이 아니에요. 이게 관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를 기상이라는 거예요. 기상에서 죽었을 때 요게 누구? 요게 엘레아노르 건데 아쉽게도 이거 복제품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게 복제품이에요. 진품은 어디 있어요? 무덤은 따로 있어요. 저도 거긴 못 갔다 왔어요. 거가 아주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려면 또 시간도 그래서 거긴 못 갔다 왔는데 이 아키텐 박물관에 그 엘레아노르 기상을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복제품으로 그대로 만들어. 요거 그러니까 서구의 중세 예술 그 조형 예술에서 죽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에 가서 그래서 편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는 요런 조각 요거 관이 아닙니다. 요거 이제 정확히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우리가 영면 조각이라고 부른다. 쥐상 또는 기상이라 그런다 해서 성경책 탁 펴고 편한 요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엘레아노르예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뿌아떼 시청으로 갑니다. 뿌아떼 시청으로 가면 여기 뿌아떼 시청이에요. 시청 건물 참 멋있죠? 우리 서울시청 건물도 그게 비록 일제 때 진 건 아니죠? 네. 일제 때 졌나? 헷갈리네. 자관 멋있어요. 뿌아떼 시청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죠? 가운데 여자가 하나 보여요. 제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죠, 위로. 이게 엘레아노르라는 거예요. 이게 엘레아노르예요. 남자들보다 자기가 아주 제일 저거죠? 네. 왜냐하면 아키텐 공작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얼굴이 아주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뿌아떼 시청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거기 경비. 경비인데 제가 가서 무슨 시장을 만나겠습니까? 경비나 만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경비랑 제가 자랑하려고 이걸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저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갔을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는데
가서 두들기고 자꾸 그러니까 누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쭉 계속 나오더니 뭐냐는 거야. 그래서 아주 짧은 프랑스어로 뭐 실플레 어쩌고 막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내려가지고 내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저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는 뭔가가 사람이 일이 풀리려면 귀인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전혀 저걸 못 찍을 뻔했는데 귀인을 만나가지고 고마운 분 얼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경비 아저씨. 아주 고맙습니다. 예, 아주 흡족하게. 왜냐하면 엘레아노르 저기 옴써요. 옛날 그게. 그래서 저거라도 찍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악기된 공장령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보르도 중심의 악기된 공장령하고 뿌아띠에 백장령하고 두 개가 갈라져 있었는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저게 원래 하나이기에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근데 요거를 악기된 공작이 뿌아띠에 백장령까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아마 결혼으로 통합이 됐겠죠.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뿌아띠에가 악기된 공장령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된 공작은 어디 살아요? 뿌아띠에 사는 거예요. 근데 경제 중심지는 어디예요? 보르도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최대 산업은 포도주 수출이기 때문에 이 보르도는 이제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가론느 강이 대서양 쪽으로 굉장히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그 보르도가 수출 항구가 될 수 있는 거여 가지고 이쪽 보르도 지역이 이제 경제 중심지가 되고 행정 수도는 뿌아띠에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는 뭐 자세히 못 다루겠습니다만 이 뿌아띠에 이 악기된 공장령의 뿌아띠에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르네상스의 출발점은 여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문학 측면에서 중세의 서정 시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튼 데가 바로 뿌아띠의 궁정입니다. 엘레아노르의 할아버지 때 그거를 엘레아노르가 할아버지의 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서 그 유명한 중세의 기사 문학을 시작한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뿌아띠에가. 그래서 나중에 뿌아띠에를 가보시면 꼭 좋아요. 여기 설명이 됐나? 네. 자관. 네, 이게 그래서 1122년 여기 해놨네. 할아버지 윌리엄, 이게 영어로 하면 윌리엄이고 프랑스 하면 기욤이죠. 그래서 이 기욤 9세가 여기다 적어놨네. 트루바두르라고 하는 음유 시인, 조르주 무스타키, 음유 시인 딩딩딩. 그 음유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세의 현악기를 켜면서 시를 낭송하는 그 시인들. 그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궁정 연회가 열렸을 때 와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했겠어요? 찬송가를 거기서 불러요? 안 되잖아. 중세에 무슨 문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무슨 노래? 처음엔 사랑 노래가 아니죠. 처음엔 무슨 노래? 기사들의 활약상. 영주가 어디 가서 뭐 해서 전투에서 막. 근데 연애 석상에서 그런 노래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제? 아니, 이제 사랑은 그 다음에 하고. 사랑이 굉장히 급하시네. 일단은 영주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찬양 노래를 하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의 실세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사랑의 현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서정시가 바로 뿌아띠의 궁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엘레아노르의 할아버지 때. 되게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단테라든가 그러면서 거기서 궁정 사랑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하고. 그래서 이 엘레아노르가 이제 그러니까 엘레아노르는 그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엄격하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자유스러운 저런 분위기를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엘레아노르는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됐겠는가? 원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욤 9세고 아버지 기욤 10세가 아들들이 죽으니까 결국은 딸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 엄청난 유럽의 제일 큰 영지가 얘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살을 넘겨 사시고 뭐 어쩌고 하지만
당시에 뭐 언제 벼락을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넓은 내 영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되면은 얘한테 다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이 아빠가 딸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왜 진평왕이 자기 선덕 여왕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성골제도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 시기예요. 이 아빠들의 마음이 저야 뭐 물려줄 게 없어서 딸들이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끼된 영토는 아끼된 공장령은 우리 딸 엘레아노르가 누구랑 결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계속 있는 거다. 그 조건이 돼야지 결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신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도 이게 개인으로 남는 거고 거기서 상속자가 남자 상속자가 나왔을 때 글로 넘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외손자로 넘어갈 때 확실하게. 예. 야, 아주 뭐 귀여운 구세가 누군지 얼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모든 후견인을 뿌아띠의 주교한테 남긴 거예요. 권한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 없어졌는데 그거를 누가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니까 그 아끼된 이 공장령의 최고 그 기독교 권위자인 뿌아띠의 대성당 주교한테 권한을 다 남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야심가들이 어떻게든 와서 해보려는 걸 남기고 딸한테 온전하게 아끼된 공장령을 남기고 그 권한을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고 우리 딸 좀 해주시오. 그리고선 이제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아끼땐의 그 자치를 존중해라. 그러니까 그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아끼땐 뿌아띠의 백정령 아끼땐 공장령은 원래 남아있던 토착 프랑스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프랑스의 주력이 누가 되냐 하면은 저쪽에서 넘어온 바이킹들이 8세기 이후로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덴마크나 이런 데서 노르웨이에서 내려와 가지고 겨울이면 세느강을 타고 파리를 괴롭히니까 10세기 초에 어떻게 했다랬어요? 야, 노르망디 떼어줄 테니까 그냥 여기 와서 지금장게 살아라. 공작 칭호를 줄게.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게만 주는 공작 칭호 주고 땅 다 줄 테니까 살아라 해가지고 그 센 바이킹들이 내려오면서 그 북쪽 지방들을 바이킹 출신의 영주들이 장악을 하면서 됐어요. 근데 여기 아끼땐 공장력은 그런 바이킹 출신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쪽 프랑스에 있던 귀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쪽의 바이킹 문화랑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트루바두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하게 독특하게 원래 있던 이쪽 아끼땐 지역, 보르도 지역의 뿌아띠에 지역의 그쪽의 이제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그런 거죠. 트루바두르 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거를 포함한 아끼땐 고유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지역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 무지하게 이제 강했던 사람이죠. 기욤 10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1137년에 조건을 다져놓고 죽어요. 그때 딸한테 남겨주는데 프랑스 왕의 직영지보다가 3배나 넓은 땅을 한 거야. 그러면서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루이 7세. 근데 그때는 루이 7세가 왕세자고 아직 왕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결혼식하고 죽고 나서 결혼했어요. 죽고 나서 결혼하고 결혼한 그 해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왕이 돼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인가에 결혼할 때는 아직 그 왕세자 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해에 이제 아버지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그냥. 그러니까 뭔가 풀리는 사람은 그렇게 위에서 자동 정리가 돼요. 풀리는 사람은. 억지로 자기가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르도하고 뿌아띠에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이 7세랑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147년에 남편과 함께 십자군 원정을 떠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엘레아노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했지만 프랑스의 왕비가 아니야. 자기는 뭐예요?
악기 땐 공작이에요, 내가. 유럽의 제일 부자예요, 내가. 군사도 제일 많이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아, 네가 왜 오냐? 아, 나는 악기 땐 공작이야, 내가. 여기서부터 벌써 부부가 화목해졌어요?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를 가겠다는데. 응? 우리 여기 남편 출장 가는데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뭐냐, 이게. 예. 근데 좌우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세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왕이 있더라도 공작이나 백작은 따로따로의 권리와 권한이 있고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엘레아노르는 비록 결혼했지만 공작령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공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칭호를 계속 활용합니다. 왕비라는 호칭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군전에 가서 악기 땐 공작으로서 활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왕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그래도 저 독일 그 신성로마 황제랑 그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랑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되는데 마누라까지 와서 껴들을 날이. 근데 이제 그 골치 아파지죠 벌써. 예. 여기가 이제 그 성 앙드레 성당이라고, 생 앙드레 성당이죠. 이게 보르도 대성당인데 여기서 그 루이 7세 그 왕세자일 때 결혼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 보르도에 가면 뭐 제일 큰 교회 이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요걸 딱 이 주변 악기 땐 박물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맛집도 여기 유명한 거리도 여기 있고, 아주 보르도 나중에 한번 가시면 여행하기가 좋고, 그리고 보르도에 이제 또 프랑스 대혁명의 기념저기도 있고, 보르도가 이제 또 누구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의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했던 백과전서파의 그 중요한 학자 몽테스키에가 활약한 데가 보르도입니다. 그래서 1748년에 법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몽테스키예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니 뭐 그런 거에 기준이 뭐예요? 삼권이 제대로 분립되느냐,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보르도 그 학술협회에서 활약했던 몽테스키가 바로 보르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래서 보르도를 무척 좋아하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국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십자군 지도자로서 악기 땐 공작으로서 하려고 그랬는데, 루이 7세 남편이라는 게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놈 윤감탱이가 이걸 뭐 안 들어주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불만이 쌓이고, 왕비는 왕비대로 불만이 쌓이고, 루이 7세는 왕은 왕대로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안 그래도 십자군전에 힘들어 죽겠는데 부부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티옥 공작국의 군주가 초기 1차 십자군 때 주로 다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엘레아노르의 외삼촌이에요. 안티옥 공작국의 공작이. 그러니까 이제 또 안티옥 공작국도 십자군 와서 그러는데 조카 딸이 왕비 오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만나 회의도 하고 뭐 어쩌고 또 말 듣고 어쩌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은 현지 지리라든가 정세를 잘 아니까 회의할 때 뭔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루이 7세의 사람들이 그런 걸 들어주려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뭔데 임마, 군사대가 제일 많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루이 7세가 오해를 합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뭘 오해를 해요? 지네 외삼촌하고 혹시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의심 생기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 되거든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한번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거 요즘이야 정신과 가서 약이라도 먹지. 저 때 무슨 약이 있어요? 한번 저 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뭐 저거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갈등만 잔뜩 쌓아가지고 일도 사랑도 다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 거. 루이 7세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자, 오다가 또 뭐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사랑스럽겠죠. 저는 뭔가 내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그래서 5년 더 있다가 그 뭐 부부 생활을 옳게 됐겠습니까? 해서 15년 만에 이혼을 해요. 15년 만에. 근데 이혼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혼이. 근데 이미 루이 7세도 이제는 이제 포기한 거야.
이제 뭐 사랑이라는 게 식으면 이제 더 무섭잖아요. 사랑할 때 이거지. 식으면 뭐 왼수니까. 자, 이혼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교회법상 혈연 관계가 되면 혼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루이 7세가 혼인 무효를 내세워서 혈연 관계다 해가지고 교황청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실제 저 때면 7촌인가가 그런 건데 그렇게 가까운 혈족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교황이 그냥 대충 말 들어준 거지. 해가지고 공통조상이 로베르 2세라는 사람인데 벌써 이게 한 2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거 벌어져도 얼마나 벌어졌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법상에게 결혼이 불가한 관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인 무효가 선언되면서 이제 엘레아노르는 짐 싸갖고 뿌아띠에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조신에게 살았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영국 왕이랑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2달 만에 11살 연하에 19살짜리 수총각이랑. 야,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11살 연하에 앙주 백작. 앙주라는 건 이제 뿌아띠에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앙주 백작 앙리랑 30살 때. 그러니까 15살에 결혼해가지고 루이 7세랑 딸 둘 낳고 사다가 15년 만에 30살에 이제 합의 결혼 무효하고 그리고 이혼 2달 만에 보란 듯이 이렇게. 야, 참 대단한 여자죠. 이게 왜 가능해요? 내가 제일 부자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혼하는 순간 모든 영지고 뭐고 다 내 소유고 내가 아끼던 공작이고 유럽의 모든 왕실에서 자기랑 결혼을 하려고 달려들 텐데 이제 나는 뭐 이제 자유부인이죠 뭐. 아니 여기서 자유부인이라는 표현이 어디 뭐 이렇게 강남에 어디 뭐 술집에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럽 최고의 부자 나라의 공작으로서 내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 자유부인이에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앙리랑 딱 결혼을 했는데 복이 무지하게 많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죽고 시아버지 죽고 결혼하던 애 다 끝나면서 왕비가 됐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앙주 백작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식장은 뿌아띠의 생피에르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에서는 프랑스 왕이랑 결혼하고 뿌아띠에서는 이제 차기 영국 왕이랑 결혼하고. 야, 멋있어.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멋있어요? 야, 이게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또 여기 뿌아띠에는 성당이 크게 2개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그 악기된 공장역에 여기 이거는 고딕 양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또 하나 성당 큰 거는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을 건축 양식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뿌아띠에 가면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교득 양식을 불과 한 10분 거리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뿌아띠에 괜찮은 동네입니다. 기차역에서 한 30분 걸어가느냐고 언덕백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든데 자관 무지하게 여기가 소중하고 자관 여기서 이제 앙주 백작인 앙리랑 결혼했는데 앙주는 그럼 어디냐? 여기 내부 고딕 양식의 성당이죠. 아까 전 시간에 봤던 우리가 전전 시간에 봤던 파리의 그 쉥트 샤펠하고 비교가 되죠. 거기는 창문이 여기는 몇 개 없잖아요. 쉥트 샤펠은 완전히 창문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딕이고 그 쉥트 샤펠은 레이오낭 고딕이 되는 거고 빛의 공간이 되는 거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자, 결혼 2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결혼만 하면 자관 그 집은 이제 누군가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 시골의 할머니들 하면 큰일 날 여자예요. 큰일 날 여자예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앞길이 팍팍 트이는 거예요. 나랑 결혼만 하면 시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국 왕으로 헨리 2세로.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앙리,
그 다음에 영어로 발음하면 헨리. 프랑스에 H 발음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1154년에 영국 왕위를 즉위를 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32살에 이제 영국 왕비가 된 거예요. 15살에 프랑스 왕비, 32살에 영국 왕비. 그거 보면 다이애나비가 좀 불쌍하죠. 네, 불쌍해요. 이미 80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국 왕은 이때는 영국이 아니라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프랑스 북서부의 앙주 백장역과 부인이 가져온 아키땡 공장역과를 다 가진 거니까 잉글랜드 왕이 이제 너무나 부자가 된 거예요. 엘레아노르 하나 것만 해도 제일 부자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앙주 백장역에 잉글랜드까지 다 이렇게 갖게 되는 바람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엘레아노르 남편이 앙리가 어떻게 헨리 2세가 됐느냐? 전쟁으로 이겼다, 상속으로 이렇게 됐다. 당연히 상속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의 유럽의 특징이죠. 그때는 국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왕실에 갖고 있는 거고 왕실의 혈통에 따라서 나라가 넘어가는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배웠었나요? 딴 데서 했나? 그 영국의 영국 왕실에서 노르만 왕조라는 게 뭐냐면은 1066년에 이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인 기욤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1세죠. 이 사람이 잉글랜드를 침공해가지고 영국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공작이자 동시에 잉글랜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오면은 영국 왕이 프랑스에 오면은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노르망디 공작이니까. 근데 영국으로 런던으로 가면 자기가 영국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양쪽 땅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의 아들이 앙리 1세, 헨리 1세가 있는데 이 헨리 1세가 영국 왕이란 말이에요. 영국 왕이에요. 헨리 1세가 이제 원래 이제 노르만 왕조 창시자인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이제 큰 아들이 한번 해먹고 둘째 아들이 헨리 1세예요. 헨리 1세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마틸다였는데 신성로마 황제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인리 5세가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딸한테 너 얼른 와라. 왜냐하면 자기도 없잖아. 내 나라를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얘가 내 왕의 계승자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야. 진평왕 왜 이렇게 많어? 네. 나중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헨리 1세가 진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니 무슨 여성이 왕이냐 안 된다. 아이 떨지 마. 여기 마틸다가 내 계승자야. 이제 다 계획이 있지.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시키면 되니까. 결혼을 시켜가지고 외손자로 이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재혼의 마누라 리비아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강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큰 마누라가 낳았던 딸 율리아를 결혼시켜가지고 아그리빠가 결혼시켜서 거기서 외손자를 낳아가지고 외손자한테 물려주려고 유벤투스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헨리 1세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마틸다가 계승자다. 그리고선 이제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앙주 백작이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앙주 백작이랑. 그래서 이 주프루아라고 하는 앙주 백작이랑 결혼했는데 거기서 엘레아노르가 결혼한 앙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앙리가 왜 됐는지. 예. 그러니까는 영국 왕의 외손자로서 누구야? 헨리 1세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외손자로서 영국 왕으로 즉위를 한 거야. 예. 이게. 예. 그래서 물론 엘레아노르가 결혼할 때는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언젠간 얘가 저쪽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앙리가 태어나서 되고 그래서 앙주 백.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요거는 앙주 백작 여기 주프루아 가문은 바이킹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헨리 1세 가문하고도 같아요. 같은 노르만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앙리 헨리 2세는 여기 무지 좋아진 게 자기 노르만 쪽의 영지, 그 다음에 원래 전통의 프랑스인 아키땡의 영지, 잉글랜드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노르만의 문화, 남프랑스의 그 문화,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문화가 다 섞이는 일종의 앙리 제국이 형성된 거예요. 조그만 제국이.
아주 문화적으로 달랐던 게 이렇게 돼서 이제 아주 뭐 신바람이 났죠. 예. 이제 그 앙주 백장역은 어디냐면 바로 저 위에요. 그래서 앙제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저희가 앙주 백장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보르도에서 원래 악기된 백장역인 보르도, 악기된 공장역인 그리고 뿌아떼 백장역인 뿌아띠에, 그 다음에 그 앙주 백장역인 앙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인이 다 연결이 된 거죠. 이 라인이. 그래서 앙제라는 데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뭐 자관, 이게 이제 엘레아노르가 그래서 영어로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왕이가 안 될 뻔했었는데 마틸다하고 뭐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윌링포드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앙리 2세를 후계자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틸다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저쪽 스티븐이라는 자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나왔었는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스티븐이 왕을 하고 대신에 차기 왕은 스티븐의 아들이 아니라 마틸다의 아들로 한다 해가지고 헨리 2세가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르망디의 분위기, 그 다음에 아키텐의 분위기, 잉글랜드를 다 합쳐가지고 앙주 제국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또 영어로 이제 엘리노어가 됐죠. 그거 뭐 또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무지하게 많이 나요. 아들을 막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아들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십자군에 우리 다시 배울 거예요. 사자왕이라는 사자시망 라이언허트, 거기에 리차드 1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헌장의 존 왕, 이것들이 다 엘레노르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이쪽으로 치면 축천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사자시망 십자군의 그 리차드 1세,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존, 이런 것들이 다 엘레아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세 자유부인, 뭐 어떤 다른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 어떤 남프랑스 특유의 지역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깊은 문화를 갖고 중세 유럽의 새로운 문화적인 기풍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프랑스로 오갔던 자유의 어떤 정치의 어떤 지도자, 이런 의미로서 엘레아노르를 살펴봤습니다.